집이 없는 사람들 혹은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심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죠. 반대로 집이 있다, 영끌해서 집을 샀다, 혹은 갭투기로 여러 채를 많이 샀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때요? 지금 고민이 되죠.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사람이란 건요, 특히 큰 게 걸리면 방어기제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저거 떨어졌는데 한 건 떨어져서 저렇게 된 거 가지고 시세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건 금매일 뿐이다. 아니면은 정상 거래인지 아닌지 판별이 안 났지만 증여성 거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증여성 거래를 그렇게 낮게 하진 않습니다. 양도세 한번 털어내죠. 예를 들어서요, 구간이 달라요?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 두 번 양도세 내는 거랑 5억 한 번에 내는 거랑요, 2억 5천 올랐을 때 내고 2억 5천 또 올랐을 때 내는 거랑 5억 올랐을 때 내는 거랑은 세율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낮춰서 저가로 양도 형식으로 증여성 거래를 한다? 굉장히 좋지 않은 판단이죠.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특히 지금 양도세 한시적 완화가 된 상황에서 직거래니까 혹은 정상 거래더라도 가격이 심하게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특수 거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하락기 때는 원래 팔아야 돼요. 그런데 고민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서 대출이 많다. 155만 원 정도. 고정금리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대출이 많은데 집을 팔까요? 그냥 매도를 고민하면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거래량은 사상 최저의 거래량이다. 금융위기의 3분의 1 수준이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는 소리는 지금 거래가 더럽게 안 되고 있고, 그렇다는 건 수요가 절벽이란 소리죠.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 수요가 저렇게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는 급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급매로 팔아야 되니까, 급매로 팔면 손해 같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꼭 팔아야 하는 이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팔아서 뭐 할 거냐? 그리고 대출 금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리금 상환을 못할 정도가 아니면 가지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일반 투자자들은 살 것을 정해놓고 돈이 부족하면 판다. 그러니까 즉 갈아탈 것이 없으면 팔지 마라. 급매로 팔 것이면은 급매로 사기 위해서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더 좋은 걸 사지 않을 거면은 지금 팔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을 올려야 되죠. 미실현 이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수익을 올려야 되죠. 물론 파는 행위 자체가 수익을 올리는 거고, 거기서 이제 다음 거 들어갔을 때는 손실을 볼지 수익을 볼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놓지 않고 있어야 된다. 특히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완화될 때까지 보죠. 조만간 정책 변화가 있다. 지금 정책 변화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죠? 지금 임대인 혜택 주고 있죠. 양도세 완화 이미 들어갔어요? 핵심은 양도세 완화죠. 양도세 완화 말고는 이유가 없었죠. 양도세가 너무 비싸서 못 팔아요. 이거 말고 양도세가 지금보다 더 완화될 것이냐, 이거는 가능성을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또 뭐 보유세, 뭐 종부세 완화도 들어가고는 있죠. 종부세 완화는 된다는 것은 이거는 지출을 줄이는 거지, 종부세가 완화돼서 집값이 오른다, 이건 아니죠. 또 이제 뭐 제초안 완화되고 있고, 완화는 많이 되고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래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 문제는요, 이게 언제 올린 영상이에요? 9월 25일 5일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완화가 필요하다. 이거 가지고 움직일까요 과연? 결국에는 팔고 현금화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급매로 팔고서 현금 들고 상황 보자, 타이밍 봐서 다시 들어가자, 실익은 없다, 아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전문 투자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금 정리하고 언제 들어가고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다. 그런데요, 전문 투자자들이 가장 유명한 용어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면요, 내가 무릎에서 사서 내년 어깨가 되면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머저리 같은 투자자가 어떻게 전문 투자자냐. 무릎에서 사서 어깨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깨쯤 올라왔다 싶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파는 거지, 계획을 내년에 사야지, 내년에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어딨냐. 시장의 상황을 늘 지켜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전문 투자자인데, 내년에 뭐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고, 어떤 전문 투자자가 그런 식으로 해요?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한 4, 5년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그래서요, 3년 만에 가격이 2012년 가격까지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요, 그때 저희가 앞으로 한 2년 더 떨어지니까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상황에서 2012년까지 떨어지고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어서 거래가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도 라이트하우스는 무조건 폭락론자다, 5년 떨어진다고 했으면 계속 5년 주장한다, 이거 아니죠.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다만 무리한 거품 시장이나 혹은
그럴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팔고 타이밍을 볼 생각하지 말고 다음 걸 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타기 시나리오 한번 저희가 세워봅시다.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는데 상승이 더 많이 된다고 하니까 상승 비중을 더 높여서 생각을 할 거예요. 5억의 집을 샀어요. 처음에. 이 집이 6억까지 올라요. 그럼 상승률은 20%죠. 근데 갈아타기를 하려면요, 그냥 옆집으로 갈아타기를 해요. 6억으로 팔아가지고 6억 집을 사면은 갈아타기가 아니죠. 그럼 여기다가 내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여기도 뭐 대출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모아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5천을 더해요. 그럼 6억 5천이 되죠. 얘가 또 상승이 20% 상승이에요. 이번에는 더 많이 넣어야 되죠. 갈아타기를 하려면 상급지는 그만큼 더 올랐을 테니까. 내 월급 오른 것도 있지만 대출 더 많이 껴서 1억 더 마련해요. 더 갈아타기 들어가요. 8억 8천짜리로. 또 20% 올랐어요. 대박장이죠. 10억 5,600까지 올랐다. 여기에 내 돈 또 1억 5천 또 넣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 들어가죠. 돈 계속 벌어요. 쭉쭉 불어나는 거죠. 5억짜리가 내 돈 좀 넣고 상승률 몇 번 더 했더니 2배가 됐다. 여기서 또 20% 하면요 12억. 와, 대박. 근데 떨어져요. 떨어지는 시기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20% 하락했어요. 하락률 20%. 9억 6,480만원. 근데 이 상황에서 버틴다. 팔고 새로운 거 살 거 아니면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근데 또 떨어져요. 또 20%. 7억 7,184만원. 엄청 떨어지고 있죠. 자, 세 번의 상승은요, 총 상승률 72.8%. 왜? 1.2의 세제곱. 그러면 1.728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72.8%. 하락률은요, 두 번 하락했죠? 0.8의 제곱. 얼마예요? 0.64죠. 하락률 36%. 그러면 72.8% 상승했고 하락률 36% 하락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 총 사용한 돈 5억에다가 5천 더했죠? 1억 더했죠? 1억 5천 더했죠? 총 사용한 돈은 8억이다. 근데 집값은요? 7억 7,184만원. 상승을 분명히 더 많이 했는데 손실이 나더라. 근데 문제는 손실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렇게 갈아타고 뭐 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있잖아요. 취득세, 보유세, 복비, 대출이자. 손실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빨리 타이밍 맞추고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자산을 불리면 굉장히 위험한 점이 뭐냐? 올인성이기 때문에 도박같이 불리는 거죠. 무조건 오른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의 실수 모든 걸 잃죠. 자, 여기 예전에 그 경제 대기의 빚. 경기도권에서 시작해서요, 6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1억 4천에 들어갔다. 올라서요, 팔고 2억의 분양을 받아서 4억 5천에 팔았다. 계속 2배로 불어나면서 성공을 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어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팔리지가 않는다. 갑자기 빨리 손절했으면 타이밍 맞춰서 팔 수 있었겠죠. 근데 못 팔았어요. 한동안 계속 거래가 안 되는데 호가를 못 낮춘 거겠죠. 호가 낮추면 낮춰서 손해본다고 느끼니까 12억에 팔려고 했는데 10억짜리만 거래가 돼요. 그럼 뒤늦게 부랴부랴 10억 낮췄는데 이때는 다 그렇게 낮추던 시기이기 때문에 얘가 시세로 되고 그때부터는 9억에 거래가 안 된다. 일단 또 멈칫 하다가 9억은 너무 낮게 파는 것 같은데 하다가 9억이 시세로 정착됐을 때 또 부랴부랴 내리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망해요. 그래서 한강변 위치도 좋고 조용하고 보안도 잘 되고 한강변이면 당연히 똘똘한 채죠. 근데 이 아파트 때문에 늪으로 빠졌다. 또 2012년 기사에 투기꾼도 아닌데 투기꾼 아니에요. 갈아타기로 돈 벌었다는 자산 불려가면서 집 넓혀가려고 28평 아파트 10년 살다가 45평으로 10년 만에 이사했다. 팔고 갈아타기 했는데 경기 침체 터지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은 반을 이자로 내고 있고 그러면서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붕괴가 된 거다. 그럼 그 많은 유동성은 어디로 가요? 부동산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시가총액이 늘어나는데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이 빠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5억짜리 집을요 10억에 팔았어요. 근데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얼마라고 재단하기 힘드니까 X1이라고 합시다.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는 X1이다. 근데 여기서 하면요 그 가치에 5억이 더 붙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더 그만큼 10억이라는 유동성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5억이라는 돈을 벌고 차익을 벌고 빠진 거다. 그러니까 누가 유동성을 넣어서 누군가는 따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오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시장은 커지는 거고 돈이 빠지면 빠질수록 시장은 줄어드는 거다. 그게 부동산 시장의 제로섬 게임이다. 뭐 들어오고 해가지고 무슨 가치가 있고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로섬 게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도박판으로 만들면 된다. 자, 그럼 도박판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판돈이에요, 판돈. 근데 판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판돈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똑같은 내가 A4카드면 웬만하면 따죠? A4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때는 100만 원 먹는데 이때는 1000만 원 먹어요. 좋은 패를 가지고 있어. 돈을 먹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돈을 키워야 크게 먹죠. 그래서
부자 된 사람들, 파이어족 된 사람들, 분명히 거기서 누군가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잃었으니까 그만큼 먹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판돈을 키워야 되죠. 그러면요, 누군가가 나 다이하고 빠질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초보들이 유입이 많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당 200만원씩 5명이 들어오는데 고니하고 아귀하고 짝기하고 평경장하고 응수형님 이렇게 5명이 있어요. 타짜 5명. 요 판에서 따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200만씩 5명이 있는데 나는 고니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그 막 돈 다 잃고 행패 부리는 막 교수님 막 이런 사람들 나오죠. 타짜를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호구 4명 들어와요. 그럼 요 판이 따기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초보들을 들어오라고 하고 빠져나가기 힘들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은 도박만 같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죽어간다. 도박장에 죽으려면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은 프로 갬블러들도 돈을 못 한다. 건설사 같은 도박장도 죽는 거고. 물론 부동산 투자가 도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진짜 도박장 같은 시장이었다. GTX 들어온다 우르르 몰려가서 매덕 올리고, 공급 부족이라고 그 말에 넘어가서 우르르 들어가서 매덕 올리고,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근처에 대부업체가 돈을 잘 빌려줬기 때문이고, 대부업체가 도박하라고 돈을 계속 빌려줘요. 그러면 판돈 계속 커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 그 대부업체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돈을 안 갚어, 돈 갚으라고 행패 부리고 있는 시기예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그런데도 여기서 한 방 따서 갚으면 돼, 판돈 계속 들고 와, 안 빌려준다는데요. 무조건 딱 장기라도 걸고 들고 와. 지금 이렇게 부추기는 시장밖에 되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최저라고 생각하시면 사세요. 버티세요. 근데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살 이유가 없죠. 주식 같은 경우는요, 그 투자가 가능합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요, 팔아가지고요, 딴 거 살 거 있어요. 인버스. 근데 집은 인버스가 없어요. 집은 공매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상투끝 넘어간 시장이라고 저희는 뭐 진단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 진단은 다르니까 어깨에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무릎에서 사라. 이게 일반적인 투자인데, 어깨에서 사고서 더 좋은 어깨인 걸 사라.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이냐? 그냥 유동성이 빠지지 않게 계속 유도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상을 잘 보고 판단하세요. 저희는 지금 홍보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 보고 이거 보고 둘 다 보고 판단하세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일단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비하면 고금리도 아닌데, 그 저금리에 비한 고금리, 이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도 꽤 갈 수 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가는 거고, 자, 2년 동안에 많은 유동성 풀어가지고 살렸던 거 유동성 회수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경제가 무너져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 무너지고 금리 인하했을 때 집값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